그 중에서 55%가 중국인 보유예요. 네. 그 정도면 얼마 되냐면 한 5만 채. 우리나라 전체 투자를 보면 투자는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소비 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고 정부 지출 수요가 있고 순수출 수요가 있는데 그 투자 수요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 32% 정도 되거든요. 32%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알고 보면 그 속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잘 그걸 모르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설비 투자가 있고 네. 두 번째 R&D 투자가 있고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건설 투자가 있어요. 건설 투자는 대부분 다 집 짓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물론 도로 놓거나 뭐 항만 놓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그건 거의 다 하고 거의 그 집 짓는 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에요. 중국이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너무 많이 높아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스스로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거 바람을 빼야 되겠다 해가지고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람을 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힘든 면이 있고 그래가지고 일본화 위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가 나서가지고 바람 빼고 구조조정하고 그 투자가 다시 그런 부동산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고 미래 먹거리 투자, 다시 말해서 설비 투자, 아니면 미래 기술 투자로 지금 돈을 막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뭐 저렴한 싼 그런 상품 전 세계로 막 밀어내게 해가지고 또 과잉 공급한다고 해서 지금 막 선진국이랑 엄청나게 또 반발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뭐 중국 전 하나도 옹호하고 싶지 않은데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거기랑 우리랑 똑같이 실패를 했지만 거기는 뒤늦게라도 그걸 깨닫고 이건 아니네. 우리 갖고 있는 그 한정된 투자 자원 가지고 이걸 갖다 부동산에 몰빵을 해버리면 이게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이게 결국은 미래 먹거리를 못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가계부채를 계속 높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거기 매달려가지고 다른 거 못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내가 근로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거 잘하면 내가 돈 1억 천금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허덕거리는 소위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내가 갚아야 될 원리금은 뭐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도리어 금리가 높아지면 더 많아지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 소비 못해가지고 또 경제가 위축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든 거품을 꺼트려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걸 안 꺼트리고 지금 구조조정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구조조정 하는 게 아니라 다 뭐냐면 부동산 PF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그거 다 살리려고. 아니 도대체 시장경제라는 게 뭐예요? 시장경제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생산자, 소비자가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경쟁력이 없는 그런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또 새로운 기업이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순환이 되거든요. 근데 계속 기존에 있는 그런 기업들, 지금 부동산 너무나 많이 지금 그동안 뻥튀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그런 부동산 업자들이, 그런 뭐 개발업자부터 해가지고 건설업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업자들이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주면, 그럼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뭐 땅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집을 짓고 있던 그 중간에 있던 거라도 이걸 싸게 경공매에 나오고 그러면 다른 경쟁력 있는 그러한 업체들이 그걸 사가지고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걸 계속 막고 있어요. 계속 집값 띄우려고. 계속 그런 정책을 쓰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쓰면서 계속 띄우고 하다못해 금리도 계속 낮추고 그거 말고도 전반적 금리를 막 낮추게 하려고 해서 뭐 창구지도도 하고 뭐 50년 만기 뭐 30년 만기 아니라 50년 만기 뭐 주택담보대출을 만들어내고 정말 완전히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계속 쓴다는 거지. 이걸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도 계속 집값을 띄웠는데 지금 정부에서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양쪽 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우리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그거를 갖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냐면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아예 면제해주겠다. 그리고 또 현 정부에서도 이미 집권하면서 종부세를 전반적으로 낮췄잖아요. 낮췄고 이제 앞으로 이걸 갖다가 3주택자까지 더 낮추겠다. 뭐 그런 정책을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뜬금없이 아예 뭐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뭐 이거 갖다 감면해주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어요. 야, 이 집값이 전반적인 제가 만든 것처럼 뭐 인구 구조나 경제 성장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 이게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데 보니까 현 정부에서 계속 집값을 띄우는 여러 가지 뭐 특례자를 붙인 그런 대출 정책을 쓰더니 이번에는 다시 또 민주당에서까지 이제는 뭐
대출까지도 해준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결혼한 커플에 대해서 뭐 1억을 뭐 싸게 뭐 대출해주고 더 뭐 아이 낳으면 더 그걸 갖다가 뭐 감면해주고 이런다더니 이번엔 또 아예 종합부동산세까지 자기들이 만들어놨는데 그것까지 다시 또 아예 그냥 1주택자재에서 그걸 아예 감면해주자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제는 뭐 총선에서 민주당에서 다수당이 됐는데 거기도 이제 앞으로 집값을 띄우나 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신문 기사 보세요. 드디어 막 서울에 있는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길 잘했다 환호한다 그런 기사들이 막 있어요. 집값 우리나라는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세요. 우리나라는 뭐 이 주택 관련 그 세금이 굉장히 높다 OECD 평균으로.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뭐가 높으냐면 이 소위 거래세가 높아요.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아요. 거의 뭐 3배 정도 높아요, 평균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두 번째보다도 2배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거래세, 취등록세 이런 걸 낮춰주고 그 대신 거래세는 종합부동산세나 아니면 기존의 재산세 있잖아요.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좀 상대적으로 높여주고 그러니까 이런 소위 얘기하는 보유세, 보유세는 좀 높여주고 거래세는 좀 낮춰주면 사람들이 그러면 계속 그냥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담을 갖잖아요. 부담 갖죠. 그러니까 그러면요, 쉽게 내가 그걸 갖다가 공급을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렇죠. 기존의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것도 중요한 공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자꾸 그러한 주택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거든요. 아니 내가 내놔봤자 집값이 2배, 3배 올랐는데 그래가지고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 다 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세를 OECD 평균 정도로 제발 낮춰달라.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보유세는 그만큼 올려달라. 그래서 평균적인 주택으로부터 얻는 그러한 조세 수입은 높이지도 말고 낮추지도 마라. 예? 그 대신 보유세는 저만이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서 사람들로 하여금 퇴로를 좀 마련해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도 그러면 집을 좀 팔고 그거 가지고 좀 조만 집으로 가고 그래서 여윳돈 가지고 노후도 좀 편안하게 즐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거 무슨 뭐 한 주택만 더군다나 이걸 갖다 몇 감면해주면 어떻게 똘똘한 한 채로 더 몰려가지고 서울 그것도 완전히 강남으로 다 몰려가지고 지방은 더 소멸되는 그런 가속화 현상이 또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죠. 정말 그것도 막 완전히 부자들의 그런 어떤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게 이게 양쪽에서 똑같이 그래버리니까 정말 너무 속상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어느 한쪽에 편을 들고 싶지 않아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좋다. 그렇지만 거기에 시장의 실패 요인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가지고 조세 개혁을 통해서 시장 친화적으로 그거 갖다가 잘 조정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정부가 써줘야 되는데 정치권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거 막 지금 당대 민주당이 왜 그런 걸 했겠어요. 한강벨트에서 거기서 많이 자기 표를 잃어버리니까 거기 있는 부자들한테 선심성 정책을 쓰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실제 제 얘기가 아니라 신문에 보도가 다 그리 나왔잖아요. 그냥 거기 사람들은 와 잘됐다. 집값이 최근 조금 슬슬 뛰는 게 왜 그렇겠어요. 그게 결국은 정치권이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거 주택 가격 총 숫자로 하지 말고 1가구든 2가구든 3가구든 지방에 뭐 4-5 가구 있으면 뭐예요. 그 다 합해도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 채만도 못한데 지방에 있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 채는 세금 하나도 안 낸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방 부동산이 더 앞으로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일 건가? 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르면 시장이 좋은 거잖아요. 떨어지면 나쁜 거고 부동산 시장이면 오르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나라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어가지고 차라리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되는 게 좋은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물론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 서울 집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균적인 가구 소득이 얼마 될까요? 한 5천만 원 되나요? 5천만 원이라고 해요. 연소득이. 그러면 평균적인 집값이 얼마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보통 뭐 5천만 원인데 평균적인 집값이 어디 보니까 막 12억이라고 하는데 10억이라고 쳐요. 그럼 그 집 살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무려 20년 걸려요. 20년. 근데 10억만 되겠어요. 평균 집값이. 제가 볼 때는 뭐 강남 20억, 30억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 다 그거 보고 있는데 내 평생 모아도 저걸 살 수가 없는데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또 일부에 또 그렇게도 얘기하세요. 아, 이거 뭐 강남 집값 뭐 그래봤자 뉴욕 맨하탄하고 가격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비싼 거 아니다 뭐 이러세요. 근데 거기는 국민 소득이 우리보다 2배 반 높아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집값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PIR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Price Income Ratio. 그러니까 우리 주택 가격하고 이제 소득 가격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한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이게 10도 안 되거든요. 거기 상대적으로 싼 거예요. 우리나라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지방 가서 살지 좀, 교회로 가서 살지 왜 자꾸 서울 가서 좀 뭐라고 그런다. 직장이라 서울에 와 있는데 제기랑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 세금 내가지고 거기다 만들어줘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이, 저는 그래서 지방 가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막 완전히 그냥 사회에 격리돼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방도 같이 동반 성장해야 되겠다. 나이 드신 분들 저 같으면 약간 교회로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서울에 있는 그런 집을 아까 말했잖아요. 보유세 높이고 그리고 이 거래세, 양도세 같은 거 낮춰주면 그분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좀 내놓고 교회로 가면 이 교회 해봤자 이거 뭐 서울 들어가는데 얼마 걸려요. 뭐 저 같은 뭐 전원주택 같은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가서 뭐 전원주택 가가지고 뭐 텃밭도 가꾸고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면 매일같이 할 일 없어가지고 뭐 어디 공원에 가거나 아니면 지하철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나 매일 당구장에 모여가지고 뭐 이런 것만 하지 않고 내 재밌게 살 수도 있고 여차적하면 병원은 뭐 서울까지 가는데 30분이면 다 가요 요새. 아니면 그 길어도 1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산세를 그냥 주택 수로 하지 말고 총액으로 따져라. 그래서 뭐 세컨하우스를 갖도록 그냥 전체 총액으로 따지면 젊은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집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지방에 있는 그 집도 자연스럽게 하향 안정화가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급격한 하락을 막는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서울 집값이나 지방 집값이나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어쩌면 지방 집값은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게 좋고요. 서울 집값은 상대적으로 좀 더 하향 안정화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주택이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인들 많이 샀잖아요. 중국인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면 전체 주택 중에 통계 최근 지난해 통계를 보면 한 9만 1,000호 정도가 외국인 보유예요. 그 중에서 55%가 중국인 보유예요. 그 정도면 얼마 되냐면 한 5만 채. 그 중에 한 70% 이상이 다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그게 무슨 한 3만 채 이상이 중국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에 있고요. 최근에 이게 증가율이 이 중국 사람들이 그걸 많이 구입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한 지난해하고 지지난해하고 비교하면 한 12% 13% 정도 이렇게 막 빠르게 상승을 해요. 그게 그렇게 증가한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살으려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곳은 다 중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주택을 사가지고 집값을 막 띄우고 있어요. 밴쿠버가 그렇고요. 그리고 토론토가 그렇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미국도 그럴 뿐만 아니라 호주도 막 지금 막 엄청나게 띄워놓고 있고요. 뉴질랜드도 그렇고요. 최근에 뭐 싱가포르도 막 그 집값이 많이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막 초입에서 막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야, 이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지방에서 사람들 막 몰러오게 서울로 이렇게 했는데, 서울 공화국이니까. 대부분 내가 볼 때 국회의원들이 지방에 다 거기서 표를 얻어가지고 국회의원 돼도 다 서울에 집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서울 중심으로 모든 걸 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올라오면 그러면 외국에서 사람들 또 계속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닌가. 그 실제 중국 사람 자꾸 몰려 들어와요. 이렇게 되면 집값이 또 뜰 수도 있겠다. 전 인구학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여러 경제 성장 측면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금리 측면에서 보면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는데 정부가 계속 여러 가지 정책을 계속 써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특례자 붙여가지고 대출하거나 아니면 뭐 결혼했다고 해서 애 낳았다가 또 돈을 더 빌려주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돼가지고 부동산세 또 더 낮춰주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돈을 계속 빌려주면 계속 거품은 더 커지겠죠. 이게 집값도 올라가겠죠.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 미래 먹거리도 못 만들고 그게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 못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미래에 내가 희망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못 갖는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할 만큼 다 했다. 그러면 외국인들 막 들어와 집 사게 해버리면 결국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집 구하러 갔더니 중국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요. 집값이 막 뜨면 그래도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난해부터 외국인들은 집을 못 사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아예 2년 동안 집을 못 사는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 2년 연장을 또 했어요. 거긴 그럴만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기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잘 발전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한 1인당 국민소득으로 한 5위 정도 돼요. 한 8만 8천 불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소득보다 높아도 훨씬 넘죠. 거의 2.5배, 3배 이렇게 되는데
이 나라는요, 주택이, 공공주택이 80%예요. 그건 아예 외국인이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개인주택, 민간주택이 한 20%인데 그것마저도 외국인들이, 중국 사람들이 막 들어와 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 외국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집을 사면, 공공주택 말고 그런 개인주택 사면 취등록세 있잖아요. 그거를 얼마를 하냐면 30%였던 걸 갖다 60%로 올렸어요. 10억짜리, 사지 말란 얘기네요. 10억짜리 살려면 6억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캐나다는 아예 금지를 시켜버리거나 아예 싱가포르는 세금을 왕창 매겨서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막 집값 사가지고 집 사가지고 집값 띄우고 그래가지고 차익 남기고 거기에서 막 그 돈 저기 뭐야 그거 갖다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이익 나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슨 세금을 냈어요 그동안. 왜 그 사람들 위한 그런 정책을 계속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역차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집도 마음대로 못 사는데 그 사람들 막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정말 황당한 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주택 보유하는 그 통계를 지지난해 2회 통계밖에 없어요. 제가 건교부에 제가 직접 그 자료를 다 뒤져봤는데 그 전에 토지 보유는 있어요, 토지 보유. 네. 토지 보유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그 통계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는가, 뭐 이렇게 얼마 증가하는가 했는데. 주택은 우리의 통계도 안 잡혀 있어요. 어떻게 네.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가 있는지. 정말 중국 사람은 거의 14억 인구인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금만 집 사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잖아요. 서울에 지금 중국 사람이 들어가 집을 샀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정산에 들어가려고 아니면 내가 월세 들어가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중국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정말 황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유튜브 채널 이걸 방송할 때 그 댓글 또 그렇게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 정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 있는 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벨트 있잖아요. 경남, 용산 이런 데 있잖아요. 양쪽 마포. 이쪽에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그걸 비싼 아파트잖아요. 네. 거기에 이 사람들이 몰려오면 네. 그럼 또 거기 집값 또 뜨게 되는 거죠. 우리 건교부에서 난 건교부도 정말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공주택도 제대로 만들어 공급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보세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거기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데 공공주택을 그렇게 무려 80%를 시민들에게 영주권자들에게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뭐 LH도 뭐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걸 우리 정부나 정치권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자성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 우리 여론 지도층, 우리 대표님이나 저나 다 포함해가지고 내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 전체도 좀 생각하면서 적당히 해야지. 나중에는 전체가 다 폭망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사회 양극화가 돼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영국 우리 경제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연구 논문이 있어요. 1929년 세계 대공황도 그래서 일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양극화 때문에 일어났다. 근본 원인을 따져보니까. 너무 그때도 생각해보세요. 돈 막 그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 빌려다가 뭐 주식 사고 땅 사고 뭐 이래다가 이게 다 팍 떠지는 그쵸.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미리부터 잘 정책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되게 긴 시간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있을까요? 드리고 다만 그 내용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죠. 우리 그 현재 대표님이 현재 맡고 계신 이 채널에서도 제 생각은 뭐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 되지만 기왕이면 사회 전체를 보는 것도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 우리나라 특히 주식시장에서 뭐 저평가되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중요한 원인이 또 이 부동산이에요. 제가 말하면 끝도 없어요, 사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전체 가계 자산 중에 한 70% 이상이 다 부동산에 가 있는데 나머지 가지고 은행에 가 있거나 주식시장에 가 있으니까 주식 가격이 어떻게 떠요? 다 돈이 부동산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밸류업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부동산 쪽으로 정부도 그렇고 가게도 다 그걸로 돈이 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주식이 뜨겠느냐는 거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마치 이제 배가 침몰을 하려고 하면 생지부터 막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탈출한다고 하잖아요. 실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본을 자기 갖고 있는 자산을 해외로 많이 옮기고 있잖아요. 예. 개인도 주식도 당연히 국내보다 해외가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부동산도 당연히 국내보다 이제 해외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의 이게 티핑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이 고비를 딱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막 이게 뭐 악순환 돼가지고 이게 되돌릴 수 없는 정말 나쁜 상황으로 막 가는데 지금 거의 그 상황에 온 게 아닌가. 정말 걱정이거든요. 뭐 이러한 문제를 우리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고 이 정치인이라든가 아니 정부가 대호각성하고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서 이걸 바꿔야 된다. 이번 기회에 전체를 한번 크게 바라보면서 미래를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나오셔야 되겠어요.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